결혼 2년 차 우리는 드디어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신혼의 설렘은 조금 가셨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일은 여전히 즐거웠다. 남편 준호는 이사 첫날부터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말했다. 우리 집만큼은 내가 지킨다. 연희는 그의 든든한 모습이 좋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전기요금 고지서였다. 납부 기한이 지나 연체료가 붙은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여보, 전기세 안 냈어? 아, 깜빡했네. 내가 낼게. 준호는 얼른 고지서를 가방에 넣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싶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됐다. 관리비, 인터넷 요금, 통신비. 우편함을 보면 죄다 미납금에 대한 고지서였다. 여보, 그냥 공과금 자동이체로 다 돌리는 게 낫지 않아? 매번 우편물 보면서 미납되고 납부하고 이게 더 귀찮잖아. 미안. 근데 거래처 돈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게 많아서 더 헷갈릴까봐 내가 놓치지 않고 직접 챙길게. 더 이상한 건 우편물이었다. 어느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준호가 황급히 뭔가를 서랍에 쑤셔 넣는 게 보였다. 뭐야? 아무것도 아냐. 그냥 광고지야.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내가 먼저 우편물을 가져가려 하면 준호가 먼저 달려와. 내가 정리할게. 라며 낚아챘다. 가끔 침대 밑에서 구겨진 봉투들이 발견됐지만 펼쳐보기 전에 준호가 그거 버릴 거야. 라며 가져갔다. 나는 처음엔 그냥 정리 안 하는 성격이라고 넘겼다. 남편도 완벽할 순 없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게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 집만큼은 내가 지킨다던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남편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이상한 일은 밤에 더 자주 일어났다. 새벽 2시쯤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발코니 쪽으로 나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연희는 문틈 사이로 살짝 귀를 기울였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줘. 제발, 내가 돈은 꼭 갚을게. 진짜 미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간절함이 묻어났다. 누구한테 무슨 돈을 갚아야 하는 걸까? 연희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 뒤로도 비슷한 통화가 몇 번 더 있었다. 항상 늦은 밤, 항상 발코니에서. 연희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물어보기가 무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생활비 얘기를 꺼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는데 생활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평범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달랐다. 또? 지난달에도 더 줬잖아. 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연희는 당황했다. 연희와 준호는 한 번도 돈 때문에 싸운 적이 없었다. 아니, 그냥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지. 화내지 마. 화내는 거 아니야. 좀 아꼈어.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연희는 거울 앞에서 결혼 때 받은 예물로 금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준호가 다가와 목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넌지시 물었다. 그거 요즘도 자주 해? 응? 가끔. 왜? 아니, 요즘 사람들은 저런 거 잘 안 하잖아. 좀 무겁지 않아? 묘한 질문이었다.
마치 팔 생각 없냐는 것처럼 들렸다. 연희는 일부러 가볍게 넘겼다. 괜찮아. 어머니가 사주신 건데.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목걸이에 머물러 있었다. 돈 문제는 갈수록 심해졌다. 장 볼 때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커피 한 잔 사 마셔도 또 샀어? 라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건 준호답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밤마다 이어지는 수상한 통화, 점점 부족해지는 생활비, 그리고 연희의 금목걸이를 탐하는 듯한 시선.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어느 날 오후 연희 친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연인의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일이 있었다고 했다. 있잖아, 수진아. 너희 집 혹시 대출 받았어? 아니, 준호 씨가 전에 다니던 직장 퇴직금이랑 나 다녔던 회사 퇴직금이랑 있는 돈 다 긁어서 산 거잖아. 시댁에서도 조금 보태주셨고 대출은 없는데 왜? 그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 그것도 금액이 꽤 크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근저당권? 연희는 그런 거 설정한 적이 없다. 수진이가 보내준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설정일자는 2달 전. 채권 최고액은 2억 원. 연희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우리 집 담보 대출 받았어?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왜 내 동의도 없이 우리 집의 근저당을 설정한 거야? 미안해. 잠깐 대출 좀 받은 것뿐이야. 곧 갚을 거야. 잠깐, 2억 원이 근저당 잡혔는데? 대체 그 돈으로 뭐 한 거야? 준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중얼거렸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며칠간의 추궁 끝에 진실이 드러났다. 준호는 1년 전부터 친구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잘 됐지만 몇 달 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거래처 대금도 밀렸다. 친구는 먼저 손을 털었고 모든 빚은 준호에게 남았다. 우리 집만큼은 내가 지킨다던 그 말. 알고 보니 우리 집을 담보로 빚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 부부잖아. 말하면 실망할까봐, 나한테 실망할까봐 무서웠어.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연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밀린 공과금도 숨긴 우편물도 새벽 통화도 생활비 문제도 연희의 예물로 받은 금목걸이를 탐내던 시선도 모두 이 빚 때문이었다는 것을. 신혼집은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다. 집에 대한 배신도 모자라 이번엔 더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아침 연희가 장롱 서랍을 열었다. 결혼 때 받았던 예물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금반지, 목걸이,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되물림 해주셨던 예물들까지. 그런데 보석함이 텅 비어 있었다. 여보, 내 예물들 어디 갔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던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거 청소하다가 옮겨놨어. 어디에? 저기 옷장 위쪽에. 연희는 옷장을 뒤졌다. 없었다. 침대 밑도 화장대 서랍도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없는데? 대체 어디에 뒀다는 거야?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어디 뒀더라. 나도 기억이 잘. 거짓말하지 마. 대체 뭘 한 거야? 연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도 갑자기 폭발했다. 그래, 팔았어. 내가 팔았다고. 그게 뭐가 어때서? 뭐라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준 거잖아. 지금 급한데 조금 쓰면 어때? 당신은 그냥 집에 앉아서 편하게 해. 지금 뭐라는 거야? 손이 떨렸다. 그 예물들은 단순히 금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시작이었고, 가족의 축복이었고, 연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날의 기억이었다. 연희는 준호와 다툰 뒤 집에서 뛰쳐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준호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없었다. 탁자 위에 쪽지만 하나 놓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곧 다 갚고 다시 사줄게. 연희는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다시 사준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팔아버린 것. 그것이 진짜 배신이었다. 진실은 예물 사건 이후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준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에서 연락이 왔다. 연희는 그가 샤워하는 동안 문자를 확인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이자만 벌써 얼만데. 사채였다. 연희는 더 파고들었다. 통장 내역, 이메일, 서랍 속 숨겨둔 서류들.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은 연희가 알던 준호가 아니었다. 사업 실패는 1년 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결혼 전부터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친구와의 사업은 두 번째 실패였고 첫 번째 실패로 생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또 사업을 벌였다가 더 큰 구멍을 낸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서류 속에서 낯선 여자 이름이 나왔다. 민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였다. 준호는 그녀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고 결국 헤어졌다. 그리고 연희를 만났다. 나는 뭐야? 어떻게 나한테. 가장 끔찍한 건 집이었다. 근저당만 설정된 게 아니었다. 이미 매매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었다. 한 달 뒤 잔금일. 우리는 한 달 뒤 집을 잃을 예정이었다. 연희는 짐을 쌌다. 이혼 서류를 출력했다. 더 이상은 안 됐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사기였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연희의 캐리어를 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연희야, 가지 마. 제발. 이제 됐어. 나한테 더 이상 팔 것도 없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처음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당신한테만은 멋진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만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갚을게. 집도 지킬게. 정말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한 번만 더 믿어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연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거라 믿었던 사람. 준호가 연희의 발밑에서 울고 있었다. 연희는 캐리어 손잡이에서 손을 놓았다. 하지만 이혼 서류는 가방에 그대로 넣어두었다.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다.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기회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 기회는 일주일도 가지 않았다.
준호는 취직하겠다고 나갔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했다. 연희는 믿고 싶었다. 아니, 믿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두고 간 노트북을 열었다. 브라우저 기록에 낯선 사이트들이 가득했다. 온라인 카지노, 주식 갤러리, 코인 거래소, 그리고 100% 수익 보장이라는 불법 투자방. 캐시 기록을 따라가니 채팅방 내용까지 보였다. 이번에는 진짜 됩니다. 제가 3천 넣었는데 하루 만에 1천 벌었어요. 저도 대출 받아서 넣었습니다. 곧 대박 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준호의 닉네임. 마지막 기회 77. 손이 떨렸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지난 6개월간 총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모두 증발했다. 집 대출금도, 연희의 예물을 판 돈도, 심지어 생활비까지 모두 여기로 흘러들어갔다. 사업 실패? 사채?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준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도박을 했다. 그리고 잃고 또 잃고 계속 잃었다. 한 방을 노리며 신혼집까지 걸었던 것이다. 현관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그의 손에는 치킨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여보, 내가 오늘 일당 받아서 그만해. 연희는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다 뭐야? 사업 실패, 사채, 전부 거짓말이었어? 전부 도박이었어? 아니야, 이건 투자야. 나는 돈을 벌려고. 투자, 불법 투자방에서 내 금목걸이로? 아님 뭐 우리 집으로?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여보, 제발. 나가라고. 바로 그때 준호의 핸드폰으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연희가 바로 준호의 핸드폰을 뺏어들었다. 안녕하세요. 집 명의 이전 완료됐습니다. 새 집주인께서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하신다는데 이사 준비는 되셨나요? 핸드폰을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명예 이전. 완료. 새 집주인. 연희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이 집은 이제 우리의 집이 아니었다. 직접 꾸미고 가꾸고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이곳이 이제는 남의 집이었다. 연희는 그저 곧 쫓겨날 세입자일 뿐이었다. 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치킨이 바닥에 떨어졌다. 기름이 거실 바닥에 번졌다. 우리 집만큼은 내가 지킨다던 그 말. 결국 그는 집도 연희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준호는 그날 밤 집을 나갔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연희는 말리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도 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준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연희는 멍하니 텅 빈 집에 앉아 있었다.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었다. 다음 주면 나가야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다. 김준호 씨 가족 되시나요? 내 남편인데요. 무슨 일이? 김준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불법 도박 조직 관련 수사 중인데 김준호 씨가 거액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불법 도박 조직, 체포, 참고인 조사. 경찰서에서 본 준호는 초라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연희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형사가 말했다. 부인께서는 피해자입니다. 남편분이 부인 명의로도 대출을 받으려다 적발됐거든요. 다행히 실행되기 전에 저희가 잡았지만요. 연희의 명의로도. 그는 끝까지 연희를 이용하려 했다. 연희는 경찰서를 나왔다. 거리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연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를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신혼집 열쇠를 함께 받았을 때,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평범한 저녁들. 그 모든 게 진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사랑도 함께 무너진다.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연희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한 달 뒤 연희는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집도 예물도 저축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은 아니었다.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읽지 않고 찢어버렸다. 어떤 사랑은 끝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사랑은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끝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편이 잃은 건 집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믿어준 단 한 사람 아내였습니다. 배신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